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떠나는 코스닥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대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대대적인 인사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장을 비롯해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쓰는 국채 통합계좌 거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려했던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수도권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당장 실수요자들 대출 받기도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상황을 만든 금융당국이 다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예원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 대상이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1주택자로도 확대한 겁니다. K뱅크는 5일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지역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은행에 이어 총 5곳의 금융사에서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았습니다. 1위 국민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마저 제한하며 신용대출 규제도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분위기도 점쳐집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메꾸려는 수요가 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실제 지난 2일 5대 은행 신용대출은 하루 만에 4,046억 원 늘었는데 이는 8월 증가폭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주택자 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은행과 K뱅크는 대출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기 위해 이사 갈아타기 등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논란이 된 1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 실수요자 불편이 없도록 대출 정책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은행들의 대출 정책. 실수요자 혼란을 촉발한 당국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대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향하자 코스닥에 남을 만한 일종의 당근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코스닥에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 코스닥을 떠나는 기업들을 잡기 위한 이 특단의 대책은 뭡니까? 네, 일단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거래소가 지난 7월 이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연구에는 코스피로 떠나는 코스닥 기업을 붙잡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입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코스닥에 남는 대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보시는 대로 올해 2개 기업이 코스피로 옮겼고 또 HLB와 에코프로 BM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포스코 DX 등 4개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더 큰 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만 대표 기업을 뺏기는 코스닥 입장에선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코스닥처럼 벤처 기업들로 구성된 자스닥이 최대 거래소인 도쿄 증권거래소에 통합됐습니다.
네, 일단 이 코스닥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이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방안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올 연말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다만 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유동성과 시가총액 등 기업의 규모 순으로 기업분을 여러 개로 나눠서 상위 세그먼트에 속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는 상장사가 거래소에 매년 내는 일종의 수수료인 연부과금을 깎아주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는 코스닥 우량 50개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형 우량 기업을 별도로 관리해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2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전을 막는 데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네,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업들마다 이 사정도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꼽히고 있습니까? 먼저 수급 차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은 20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수에 포함되면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나 기업의 성장성과 무관하게 이런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주가가 고평가될 것이란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채권을 발행할 때도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인지도나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코스피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공매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해서 이 코스닥을 떠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굵직한 기업들이 떠나면서 이 코스닥 시장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 넘게 감소했는데요. 코스닥 기업의 합계 시가총액 역시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10% 넘게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지수도 과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07년이나 지금이나 지수는 계속해서 700선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장사 수가 2007년 1000여 개에서 올해 1700여 개까지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 코스닥의 선도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이 수익률 격차가 10배나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이 상장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서 뉴욕 증시 시총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 지금의 나스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값싼 상장 유지 수수료를 앞세워서 기술자면 나스닥이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는 건 그만큼 충분한 이득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 코스닥에 남아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코스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80%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학 경영학 교수는 외국인 비중이 낮은 것은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 퇴출 등의 정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이전 상장 방지 방안과 함께 증시 퇴출 제도도 손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은행권이 대대적인 인사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인사 시즌이 예상됩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SC제일은행이 오늘과 내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를 선임합니다. 내일 결정될 행장 후보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현직 은행장 중 가장 긴 10년의 임기를 수행해온 박종복 행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선 CEO 선임 절차가 속속들이 시작됩니다. 올해 인사 시즌을 향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은행권 총자산의 70%를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 행장 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두 번째 임기를 마친 이재근 국민은행장을 제외한 4명의 행장들은 모두 이번이 첫 임기인 만큼 전원,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 행장들은 각 은행의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연임 도전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선 CEO 연임 여부는 실적보다는 금융사고와 내부 지배구조가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올해 우리은행 내부에서 적발된 횡령과 부당대출 등 내부 통제 관련 사고만 3건, 총 피해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회와 금융지주, 은행으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를 갖춘 농협에선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모두가 교체되는 물갈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중앙회장에 선출된 강호동 회장이 증권사 대표 선임을 두고 충돌한 이석준 NH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이석용 행장에 대한 동시교체를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강 회장은 취임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한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금융지주 이사회를 교체하는 등 인사권 강화 작업을 벌인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CEO 선임의 최종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사입니다. 당국이 과거 행장은 물론 금융지주 회장 인사에서도 공개적으로 특정 인사를 반대하며 끝내 선임을 좌절시켰던 것을 떠올려보면 인사의 키는 각 은행의 이사회만큼이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밀어놨던 분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크게 올라갔는데 정작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이 단지는 청담 르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달 분양을 시작하는데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역대 최고가로 분양된 레미안 원펜타스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청담 르엘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강남구에서 2,000가구 넘는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강남 3구로 통칭하는 서초구와 송파구까지 합치면 연말까지 강남에 14,000가구의 새집이 풀립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미뤄둔 분양을 대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예정된 서울 분양 물량은 약 32,000가구로 올 들어 8월까지 분양된 16,500가구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수요가 높은 서울이라 미분양 염려가 덜하고 분양가도 나날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떨떠름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공급돼 건설사가 시공만 맡는 경우가 많은 만큼 땅을 사서 건물까지 올리는 자체 사업보다 마진이 낮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올라봤자 원가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대형 건설사 9곳의 매출 원가 합산액은 1년 전보다 6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가율이 특히 높았던 2년 전 착공 물량까지 털어낸 다음에야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결국 이제 건설사들의 원가 부분에 해당하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내년도에 당장의 개선이 될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발주처와 협의를 통한 도급 증액 혹은 신규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승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계속적으로 경험했었던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 효과까지 실적에 반영되려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윅비 편입이 내년으로 연기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윅비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국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 전 처음으로 관찰 대상국에 올랐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편입 노력이 한창입니다. 해외 금융기관과 협력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마감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죠. 이 같은 노력에도 한국의 윅비 편입은 2025년에나 이뤄질 거라는 게 골드만삭스 예상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가 상당히 낮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 윅비 편입을 위해 남은 마지막 관문은 시장 접근성 상승인데 이미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쳤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자면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규정에 따르면 시장 접근성이 상향 조정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최종 편입이 가능합니다. 금투업계에서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내년 3월 편입을 예상하는 배경인데요. 지난 3월 당시 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국채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최대 95조 원.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 채권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 환율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류별로는 잔액이 많은 장기물에 더 많은 수요가 쏠리며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각 채권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듯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장기채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 노력으로 시장 접근성이 한 단계 올라간 건 분명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를 체감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최종 편입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윅비 편입이 투자자들의 피드백과는 별개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달라진 제도 설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월 윅비 편입 여부는 다음 달 8일 미국 증시 마감 후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와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을 통해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오너가 3세 구본규 LS전선 사장은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상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구본규 LS전선 사장이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LS전선은 해상풍력단지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 센터 솔루션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 사장은 특히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밝혔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장이 가동되는 게 지금 현재 물량이 진짜 나오기 시작한 건 2028년이 될 겁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라는 게 3년, 4년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연임이 안 될 거고요. LS전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베트남에서도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구 사장은 LS전선의 상장 계획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는 자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은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더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할 생각이고요. 다음 달 구 사장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해저 케이블 전문자 회사인 LS 마린솔루션 대표이사로도 취임할 예정입니다. 구 사장은 계열사들은 조직적, 구조적으로 한 회사로 유기적으로 완전히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겸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LS전선은 15년간 이어질 전기화 트렌드를 선도해 LS 마린솔루션과는 해상풍력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LS 머트리얼즈와는 울트라 커패시터 등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을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의
국정 과제 방향에 발맞춰 경제 안전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플러스는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